번째 시간이네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싱싱하고 안전한 식자재 관리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계속 강의를 할 김정덕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안전하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약간 기초적인 행동 양식이나 뭐 이런 걸 좀 배웠다고 하면 이번 시간엔 약간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좀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는 이제 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뭐 식자재 관리 프로세스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양의 식자재를 정확한 시간에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얼마 잘 채워놓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식자재를 돈 주고 사는 구매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구매는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 구매하고자 하는 식자재 품질과 필요한 수량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식자재의 품질, 퀄리티하고 필요한 수량. 아주 신선한 걸 아주 적절하게 사면 제일 좋은 포인트겠죠. 그렇죠?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같은 물건도 오늘 시세가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저께가 다른, 특히 이제 뭐 신선품들이 약간 그래요. 야채나 과일이나 채소, 그 다음에 육류들도 약간 그렇고, 뭐 이렇게 시세 변동이 심한 제품들은 포인트가 중요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스토리지 해도 재고를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면 뭐 일주일치를 정확한 타이밍에 뭐 한 20%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그런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적절한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구매하여 필요로 하는 장소에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 이게 구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지불하는 거가 아니라 구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식자재가 내가 원하는 공간 안에 딱 적재되는 순간까지를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가 파란색으로 밑에 하단부에다가 정리했는데, 부들주님 강의 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외식업체 경영에 있어서 식자재 원가 비중은 가장 큰 수익 구조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매 업무 자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매출의 증가와 타 업체와의 경쟁력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 자, 매장에 내가 쓰는 경비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바로 식자재 원가죠.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물론 이제 발목을 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메뉴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원가율을 나는 꼭 35%에 맞추고 장사를 할 거야. 나는 50%까지 써도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어떤 메뉴를 내가 한 가지 파는 단일 품목 판매 매장이 아닌 경우는, 사실 저는 약간 미끼 상품 같은 경우는 원가율을 좀 높여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많이 구매하게 만들고, 대신 내가 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 제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고객들이 내 매장에 온다 하면 이 메뉴에 대한 원가는 조금 낮춰서, 원가를 낮춘다는 수익 구조를 조금 높여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유동적으로 좀 짜져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 자체를 100으로 보면 원가율이 40%다. 매출이 1억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럼 40%면 400만 원은 내가 원재료에, 원가에 쓰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식재료를 구매하는 포인트,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내 수익 구조, 내 이익 구조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식당 하는 사장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물론 이것도 성공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자꾸 좀 수시로 체크하고 옆집 사장님한테 단가도 물어보고 농산물 시장에도 가고 발품은 좀 팔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데 갈 시간에 잠자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고객 서비스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외식업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럴 땐 그런 거고 또 이럴 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뭐 요즘엔 인터넷만 뒤져도 사실 단가 다 나와요. 왜냐면 그들이 농산물 시세를 다 농산물 시장 위에다가 그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시세라는 거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 1층, 1층, 2층 도매, 소매, 공산품 다 다릅니다. 시세가. 신기하게도 말이죠. 네, 그건 왜냐면 파는 사람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뭐 싸고 좋은 거 잘 가서 골라서 내 매장에 갖고 오면 너무 좋은 일이겠죠.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제3자한테 식자재 업체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단가가 맞고 틀리는가는 가끔은 그런 대도매상, 식자재 마트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 가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 업무, 우리가 이제 뭐 식자재를 사는 거죠. 구매 업무를 하기 위한 뭐 효율적인 뭐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몇 가지 제가 좀 많이도 적어놨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계획성. 뭐 갖다 주세요. 몇 개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식당 사업자분들을 사실 수천, 수만 명 분들 정도를 제가 상대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리고 요즘엔 프랜차이즈 본사, 뭐 가맹점 비중이 높아져서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는 식자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포스 데이터, 메뉴별 판매 데이터를 좀 반드시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구매 수량을 좀 결정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정보 및 시장 조사 후 식자재 업체 등 공급자를 선정한다. 뭐 이제 저기 창업하기 전 얘기네요. 보통 내가 식당을 창업하면 보통 식자재 업체는 보통 내가 많이 알아보진 않아요. 보통 뭐 선후배 아니면 옆집 사장님 뭐 보통 이렇게 연결돼서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쪽에 계속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소개해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컴플레인 하고 싶어도 컴플레인 못 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정보 및 시장 조사 아까 얘기했죠. 발품 팔면 가볼 때가 많이 있어요. 식자재 마트 큰 데 많죠. 뭐 식자재왕 이런 식자재 마트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갖다 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뭐든지 한 업체로 몰빵하는 거 표현 죄송해요. 한 업체로 모는 거 두 가지인데 한 업체로 내가 식자재 업체를 몰았다. 그러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의 제품들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비싸게 갖고 올 수는 있어요. 대신 이런 거죠. 고기 업체, 뭐 김치 업체, 고춧가루 업체, 무슨 업체 다 두고 써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 올 때 있는 배송비들이 있어요. 대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거 쓴다, CJ 거 쓴다. 그럼 여기서 다 갖다 줘. 내가 선택지는 조금 많이 없을지 몰라도 이 친구는 한 번 배송해 준다. 결국에 단가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한 번에 큰 3PL 물류업체를 썼을 때랑 내가 각각의 업체를 썼을 때랑 이런 건 전체적으로 단가나 선도나 이런 거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식자재 업체 선정할 때는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보다 유리한 구매 조건으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은 요즘에는 식자재 공급업체가 갑인도 생각보다 많아요. 돈 주고 물건 사는 사람이 갑이죠. 식당 사장님들이.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은 대기업군들은 또 본인들이 갑인 곳이 많으니까 계약서 같은 걸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구매 후 식자재 입고 시까지의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 그쵸? 내가 오늘 발주를 하고 구매를 하고 선입금, 보통 요즘에 선입금인데 선입금을 하고 물건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체크를 반드시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체크를 안 하면 계속 안 좋은 물건을 계속 갖다 주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수, 저장, 아까 얘기한 내 식자재, 내 메뉴에 대한 식자재 원가율을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해야 되고, 최소 재고 안전적으로.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뭐 A라는 제품 메뉴를 생산하기 위해서 식자재가 100이 필요한데, 100에서 한 110 정도를 맞추고 있는 거랑, 100이 필요한데 150에서 200을 맞추고 있는 거랑은
차원이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이미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기회비용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익 구조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재고 컨트롤 꼭 해야 된다. 최소 재고, 그 다음에 안전 재고. 그렇죠? 안전 재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건이 없어서 뭔가를 못 팔아. 뭐, 물론 그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금일 준비한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영업을 10시까지인데 8시에 종료합니다. 손님들이 그 문구를 딱 봤어. 이 집 장사가 너무 잘 돼. 다음에 또 와서 먹어야겠네. 재료가 벌써 다 떨어졌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사장님들이 미스예요. 사장님 미스한 거죠. 그 이후에 올 손님들은 놓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재고도 필요하다. 가끔, 아까 이건 팁인데, 아주 가끔은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런 마케팅 포인트로 금일 재고가 소진돼서 뭐 지금 8시 이후로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재고 반드시 갖고 있어야 어렵게 내 매장에 발걸음한 고객들을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날 세워서 지낼 필요가 없어요. 식자재 업체들하고는. 식자재 업체들은 나랑 동반자, 파트너십의 관계이기 때문에 식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내 매장에 관련된 모든 협력 업체들은 트러스트해서 그 신뢰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삼겹살집을 하는데 300m 옆에 진짜 잘 되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그 집 삼겹살 얼마에 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업체는 어딘지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보고 최근에 그런 정보력이 약해지면 나는 그들보다 1,000원, 2,000원 비싸게 조금 안 좋은 고기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직원들한테 시키려면 사장님들이 직원들보다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이해돼요? 내가 직원한테 뭔가 지시를 하려면 사장님들이 직원들보다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는 거지, 사장님들도. 그냥 직원들한테 시켜놓는 거지. 직원들은 아무리 주인의식을 우리가 강조하더라도 그들은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월급 주는 사람한테로부터. 주인의식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너가 내 매장의 모든 부분, 특히 식자재,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부분, 사장님들이 반드시 요거는 체크를 이걸 스스로 하지 못하면 직원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에 이게 아니죠. 내가 청소하는 걸 보여주고 같이 청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하시죠, 다들. 그쵸? 무조건 시키는 거죠. 나 잘 모르는데. 야, 화장실 청소 좀 해. 화장실 청소 할 줄 모르죠. 그것도 못해? 뭐 이런 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직원들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친구에게 보여주고 같이 하고 시키는 이 3단계 레벨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습득도 빨라요. 반드시. 그것도 또 누구한테 가서 배워 뭐 이런 것보다 사장님 직접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식자재 관리하는 것도 사장님들이 냉장고 열어서 선입선출하는 거 보여주고 냉동품 정리하는 거 보여주고 이거 직사광선 맞으면 안 돼. 저 밑에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돼. 이런 거 보여주고 직접 하시면 직원들도 따라 하는데 야 그거 왜 거기다 놨어. 이거 여기다 놔야지.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발주를 해야 되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창고가 뭐 부산에 있는 냉동 창고 그다음에 무슨 연안부두에 있는 냉동 창고만큼 몇백 평짜리가 아닌 거예요. 보통 워크인 냉장고 뭐 아시죠? 냉동 창고 냉장고가 보통 없고 일반 식당에는 보통 45박스 한두 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고깃집이면 뭐 저장고 정도 그다음에 뭐 이 정도밖에 사실은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다음 음료 냉장고, 주류 냉장고. 한없이 많이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발주량은 제가 경제적 발주량이라고 써놨어요. 당연히 내가 그런 물건을 많이 사놓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저장 비용이나 주문할 때도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지출 비용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요즘에는
뭐 여신을 뭐 한 달 주던 두 달 주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선입금 제도가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오버해서 그런 재고들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물건을 싸놨으니까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월수금 3일 받는다 재고를 그러면 월화 뭐 수요일 자재 들어오기 전까지 그 판매량이 100이라고 하면 115 정도만 재고를 좀 갖고 있으면 좋다. 물론 상온품이나 뭐 유효기간 뭐 이렇게 긴 것들은 좀 갖고 있으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좀 이렇게 자주 회전시키는 정도가 좋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가 적은데 많이 시킬 수 없으니까 냉장시설 보유량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배송 주기가 월수금이냐 월화수목금이냐 월목이냐 뭐 이렇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업체별로도 좀 다르고 그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또 물류 수수료가 또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뭐 제3자 물류로 저희는 물건값은 10,000원인데 배송비 200원 플러스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뭐 이거는 자질구레한 비용이지만 뭐 전화세도 나와야 되는 거고 교통비도 나올 수 있고 또 업무 처리 비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이 최소화되는 분기점 이게 적정 발주량이죠. 그렇죠? 재고 유지 비용, 주문 비용 최소화되는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경제적 발주량이 되는 거죠. 요런 거 좀 되게 제가 써놓을까 말까 하다가 써놓은 건데요. 가격 상승 예측되면 주문량 늘리고, 안정화 국면 예상되면 주문량 늘리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 상승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식자재, 삼겹살 얘기 드릴게요. 삼겹살은 전통적으로 나들이가 시작되는 5월부터 여름 휴가부터 추석 전까지가 극성수기입니다. 5, 6, 7, 8, 9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냉동 삼겹살집 전문점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5월부터 올라가는 건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 다 아는데 그들은 쟁깁니다. 창고에. 근데 우리는 소비자니까 못 쟁깁니다. 그럼 내가 냉동고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업체에 전화해서 5월 달부터 삼겹살 오르겠죠? 냉동 삼겹살. 그럼 그들이 저희는 모르죠. 십수년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그들은 저희는 모르죠. 저희 그냥 뭐 한 달치는 뭐하고 한 보름치 정도 좀 창고 냉동 창고에 좀 넣어놓을 테니까 좀 작업 좀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미리 작업을 해도 선도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는 재고라고 하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내일 모레 가격이 오른다는 걸 당연히 아는데 그거를 못 구매하면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추석 지나면 냉동 삼겹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대한민국 유통업자들 다 알고 있어. 그럼 막 싸게 막 푼다고. 그때 뭐 내가 많이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저장을 안 해놔도 추석이 지나면 당연히 조금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때 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거를 저장해 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수량 할인, 이거 뭐 전문 용어로 뭐 덤핑 나왔다, 삥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요. 내가 캔 음료수 예를 들어서 뭐 배달집인데 10개 10개 살 때랑 30개 살 때랑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 30개 사면 약간 1 플러스 1은 안 돼도 10 플러스 1 정도 돼. 그럼 뭐 그거 해서 한 2만 원 남아요. 그러면 내 공간만 있으면 주문해도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런 거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도 덤핑이나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역으로 대량 구매 시 할인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제3자 물류가 누구한테 내가 갖다 줘서 10,000원에 들어오는데 식자재 마트에 가면 8,000원에 배달까지 해주는데 그런 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젓갈 1kg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내가 계속 받고 있는데 마트 갔더니 똑같은 반찬단지 오징어 젓갈이 여기도 8,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돼요. 네. 뭐 결정은 사장님들이죠. 왜? 이거 살려면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구매를 해서 들고 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들고 오는데 한 5개를 들고 올 수 있어. 그러면 10,000원 버는 거잖아요. 내가 30분 투자해서 내가 그냥 마트에 뭐 다른 시대에서 한번 볼 겸 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경우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사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욕받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장님들이 유리한 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체크할 필요가 있다. 뭐 이 두 번째는 너무 쉬운 거죠. 할인율이 재고 유지 비용보다 크면 주문량 당연히 늘리고 재고 유지 비용보다 할인율이 낮거나 같다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할인되는 품목들이 반드시 있어요. 대량 구매할 때 그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 공급업체한테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무조건 많이 시키고 아니면 무조건 적게 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적정 발주량 결정이 돼야 되는데 원재료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식자재 받는 식자재가 이게 내구성이 있는지 내구성 알죠?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뭐 어디 떨어뜨리거나 뭐 아니면 들랑달랑거리거나 온도가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럼 변한다는 거 그렇지 않은 내구성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좀 긴지 이런 거는 반드시 판단해서 주문량을 결정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구매 포인트보다 요거는 원가율 포인트인데 계절적인 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까 특정 계절에만 생산되는 계절 식자재는 뭐 있잖아요. 봄에만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겨울에만 나오는 뭐라든지 뭐 여름에만 나오는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수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비수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당연히 엄청나게 크다. 원가율을 대략 1년 평균치로 계산해 볼 것.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을에 잡히는 생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잡히는 생선을 내가 가을에 창업했어. 가을에 엄청나게 싸요. 네. 그거를 내가 데이터 계산하고 메뉴 단가를 10,000원 잡았어. 근데 그때는 그 생선이 너무 싸니까 나한테 10,000원이 원가율이 35%였는데 이게 겨울 지나고 봄 되니까 2배로 올랐어. 보니까는 원가율 계산해 보니까 50%가 넘었어. 이런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1년 정도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지금은 3,000원에 유통되지만 봄에는 5,000원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4,000원 정도의 단가로 1년 정도의 판매량 아니면 뭐 메뉴 원가, 단가 이런 걸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10,000원 할 걸, 지금 3,000원이라 10,000원 했는데 봄을 대비해서 아예 지금부터 11,000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그때 메뉴 단가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율은 대략 몇 년치, 1년치를 그렇죠? 한두 달치가 아니라 원가율은 대략 1년치를 평균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해요. 자, 내가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발주량이 많았을 때, 발주량이 적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많이 시켰어. 많이 시키면 뿌듯한가요? 식자재가 엄청나게 많아서 내 창고가 가득 찼어. 뿌듯한가요, 여러분? 그게 빨리빨리 회전되고 나가야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들어와야 돼야 뿌듯한 거죠, 사실. 그죠? 그죠? 재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건 전쟁터에서 무기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내 돈은 다 거기다가 물건 사는 데 쓰고, 그쵸? 그럼 내가 써야 될 돈, 당장 써야 될 돈 못 쓸 때도 있는 거죠. 그쵸? 현금 흐름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쵸? 야, 냉동고에다가 내가 물건을 가득 챙겼어요. 채워놨어요. 뿌듯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 다른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또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저장 비용, 그거 비용이에요, 비용. 저장 비용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당연히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선도는 당연히 악화될 것이고, 들랑달랑 하다가 옮기다가 떨어뜨리고 식자재 파손도 당연히 우려되고,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분실도 생길 수 있겠죠. 네,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만 없어질 위험도 있다. 그죠? 반대로 과소 주문했을 때 과소 주문. 자, 저장 공간의 비효율화 및 고객 만족을 초래한다. 이건 좀 제가 단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고객 만족은 아니죠. 그렇죠? 고객 불만족 같아요. 네, 고객 불만족. 저장 공간의 비효율화 및 왜 고객 불만족이겠어요? 과소 주문했으면 오타가 많네요. 과소 주문하라고 썼네. 과소 주문했을 때는 고객 불만족인데 내가 재료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찍 문 닫아요 라든지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 메뉴는 오늘 재료가 떨어져서 그거는 내가 못 파니까. 물론 소비자가 사장님을 위해서
제2의 메뉴를 선택해주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바로 매출하고 영향이 있는 거죠. 지대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날따라 또 회식 8팀 회식 8명 오는 두 팀이 있었는데 16명을 그 메뉴가 쇼트나서 못 팔았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대량 주문, 단체옥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인력 낭비로. 왜 인력 낭비겠어요? 여러분, 가게 문 일찍 닫았어요. 직원들 강제 퇴근할 수 있어요? 노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부분 다 보상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식자재를 주문하는 게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항상 110에서 115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 150, 200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내가 그날 아니면 그 주, 그 월에 쓸 거를 체크해서 내가 적정 재고량이 100인데 그 타이트한 재고량이 100인데 나는 항상 1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과다 주문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과소 주문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주문해야 되죠. 경제적 발주량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물건을 발주해서 물건이 들어왔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물건이 잘못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검수하면 알 수 있죠. 자, 식자재 발주에 따른 구매 식자재가 납품될 시점에 주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뭘로요? 눈으로 확인하여 검사하고 물품을 입고시키는 일련 관리 프로세스를 검수 관리라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 잘 안 하세요, 사장님들. 그냥 명세서 보고 오늘 얼마에 들어왔네? 금액 보고 끝. 대부분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는데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식자재 배송기사가 오건 누가 오거든 이렇게 접점할 시간이 있으면 물론 요즘에는 식자재가 새벽에 와서 본인들 키 갖고 선입선출까지 해주고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만나게 되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배송기사님들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인사라도 하고 확인하고 이게 소통이니까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엔 그 물류업체, 식자재 업체에서 또 제3자 업체 물류만 또 태우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 동향이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사가 어디가 잘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잘 돼요. 이런 것도 정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하고는 좀 이렇게 긴밀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검수관리 두 번째는 계약된 가격, 품질, 수량, 중량, 크기, 원산지, 모양, 유효기간, 납기일 등이 사전 발주된 거래 명세서와 동일하게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가격. 10,000원에 받기로 했는데 1,500원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가격을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선도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숫자는 한 박스 10개짜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 1kg짜리 받기로 했는데 900g짜리가 온 건 아닌지 손바닥만한 걸 받기로 했는데 손바닥 반만한 게 온 건 아닌지 메이드 인 코리아 받기로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오진 않았는지 3개월짜리 유효기간을 받기로 했는데 1개월밖에 안 남은 걸 갖다 주지 않았는지 그렇죠? 내가 12월 25일까지 시켰는데 12월 27일 날 들어온 건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발주했을 때 발주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ERP 쓴다거나 유선상으로 10,000원짜리 몇 개, 며칠 된 거 갖다 주세요. 한 게 동일하게 왔는지를 반드시 내가 거래명세서, 사전에 발주한 거래명세서와, 물건이 입고되는 시기에 그 거래명세서가 반드시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발주하신 품목 중에 A라는 품목이 쇼트나서 이거는 못 가요. 했는데, 거래명세서에 그게 써서 온 거야. 근데 확인 안 했어. 그 돈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 많지는 않아요. 가끔 일어나는 해프닝이긴 하지만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재 체크 다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검수 관리의 목적 및 기능. 이건 진짜, 이건 한 100번 읽으셔도
진짜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될 일인데 중요한 문제는 사장님들이 제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식자재 관리,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는 거는 그림으로 안 돼. 예를 들어 제가 뭐 많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전략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울긋불긋하고 사례도 되게 많고 식자재 관리를 사례로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는데 사례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롯데리아, 교촌치킨 뭐 이런 대기업 다니면서 밑에 점장부터 했지만 그건 사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타이트하게 업체에다가 진짜 타이트하게 물론 인간적인 면도 좋지만 갑대 을의 관계, 을의 갑의 관계로 타이트하게 계약 관계로 하면 됩니다. 선입선출 엄청나게 빡세게 하시면 되고 자 검수관리 목적 기능 볼까요? 납품된 식자재의 품목 및 수량을 직접 확인하고 검수한다. 식자재 품질 체크로 크기, 중량, 선도, 위생, 유통기한 등을 당연히 확인한다. 식자재 부정 여부 및 불량 식자재 반품 여부도 바로 일정. 자, 이게 어려운 건데요. 식자재가 잘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배송기사가 떠나버렸어. 근데 나는 그게 잘 들어온 줄 알고 이틀 후에 사용하려고 스탠바이 하려고 딱 뜯었는데 이거 상한 거야. 알고 봤더니 밑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다 빠져 상한 거야. 그럼 이거 보관상에 잘못된 거냐, 너네 배송상에 잘못된 거냐, 싸움 나요. 이걸 눈으로 확인해서 그때 국물이 흐르는 걸 알았으면, 이거 바로 반품 처리하고 다 교환 받았을 건데, 그땐 싸움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아, 내가 이거 옮기다가 찢었나 보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 들어왔을 때 꼼꼼하게 직원이든 사장님이든 눈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발주서랑 거래명세서랑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요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그 제품 판단하는 거죠. 그 업체를. 안 좋은 업체는 뭐 교체하면 되죠. 세상에 널린 게 식자재 업체다. 결품, 반품 등이 결정되면 외식업 내부 모든 직원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사장인데 오늘 뭐 때문에 야 이거 A라는 제품이 못 와서 B로 대체해야 돼 라고 나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직원들한테 다 공유를 해줘야 돼요. 정보를. 검수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전수 검수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식자재 양이 좀 적으면 하나씩 다 뜯어봐서 전수 검수를 할 수 있지만 뭐 발체 검수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가 뭐 박스 단위로 예를 들어서 햄버거집이에요. 햄버거집에 패티가 5개 오기로 했어요. 냉동 패티가. 그러면 다 뜯어보지 못해도 한 개 뜯어서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검수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삼겹살집이에요. 박스로 3박스 왔어요. 그럼 바로바로 그건 뜯어봐야 돼요. 반드시 뜯어봐서 고기 색깔 확인하고 중량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속이는 데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갖다 준데도 우리는 발송할 때 분명히 좋은 물건을 갖다 드렸어요, 사장님.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쵸? 분명히 반드시 좀 검수를 해야 된다. 파란 글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식당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게 참, 그쵸? 좀 수고스럽더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가 자주 보는데 애청자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자주 보는 이유가 백종원 선생님이 요즘에 꼼꼼하게 보죠 주방. 예. 당연한 거예요. 예. 자 선입선출은 여러분 너무 알죠. 무슨 위생교육 받을 때부터 많이 나오죠. 선입선출 그렇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식자재가 지정된 식자재 관리를 위하여 저장 공간에 먼저 입고된 식자재를 먼저 출고해서 사용한 제어관리법.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식당이 좀 작고 식자재가 많이 없으면 회전시키기 좀 좋은데 하루에 쓸 식자재가 엄청나게 무거운 박스로 뭐 20개다. 그럼 직원들이 그 선입선출하려면 이거를 좀 밖으로 내놨다가 오늘 들어온 물건을 다시 안에 넣어놨다가 이게 되게 힘드니까 가끔은 바쁠 때 막 뒤죽 박죽 할 수가 있다고. 이런 건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재료 유효기간 관리 및 선도 관리, 이게 당연한 거죠. 선입선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 공간의 설계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먼저 들어온 재고를 사용하고 뒤에 사용하기 전에 재고를 뒤로 옮겨야 되는데 냉장고 앞에 공간이 진짜 코딱지만 해요. 그럼 직원들 다 도망가요. 일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내 매장의 아이템이 뭔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방의 동선이 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좀 그렇게 해놓으면 직원들도 편하게, 사장님들도 편하게 좀 할 수 있다. 그쵸? 이건 뭐 후입 선출은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선입 선출만 잘하시면 하는데, 뭐 한번 읽어드릴게요. 냉동 제품 또는 유효기간 긴 제품 할인, 사용 불가능 식자재 존재 시 등등 한다. 그쵸? 뭐 이건 근데 그렇게 뭐 예, 곧 쇼트날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 먼저 좀 써도 상관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뭐 재난 재해가 생겼다든지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 일주일 장사를 못했는데 가서 식자재 봤더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소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그거 먼저 좀 쓰시고 이거는 후입 선출 이거는 뭐 관리 포인트라기보다는 약간 유동 있게 매장 운영함에 있어서 좀 유동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고 관리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글로 써보니까 좀 재미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뉴의 구성, 판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고 수준을 결정하고 재고상의 비용이 최소한으로 낮아지도록 계획, 통제하는 외식업 경영의 기능이다. 그렇죠? 외식업 경영의 기능. 알 필요가 있겠죠.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적정 재고 관리의 주목적이다. 내가 고객하고 내 메뉴판에 있는 메뉴들을 100% 제공하는 것. 신선도 있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쵸? 직접 확인을 통해 이론 제거, 실 제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소스를 갖고 있어요. 1kg짜리. 이 1kg짜리 소스를 갖고 제가 불고기 버거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오늘 봤더니 40개를 판매됐어. 그러면 1kg짜리 두 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kg짜리 봉투가 3개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거기다 소스를 20개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과투입했다거나 뭐 이런 역으로 1kg밖에 안 썼어. 그럼 한 봉다리 더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햄버거 만든 직원이 엄청나게 덜 쓴 거죠. 이거 그래서 이론 재고, 실 재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원가 분석에 있어서 원재료 비율 중에 수치 비교 분석 당연한 거고요. 그쵸. 요게 중요해요. 손익 분석에 있어서 재고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수익 구조가 좋지 않죠. 그 달에 쓸 돈을 내가 원재료에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재고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재고가 덤핑이 나와서 내가 2달, 3달 안목을 좀 길게 보고 한번 이렇게 크게 받았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재고에 그 발주에 돈을 사용하시면 수익 구조 좋지 않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재고 보유일수록 파악하여 추후 발주 수량을 조절한다. 재고 보유일수록 파악하여 당연히 재고 보유일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재고 보유가 며칠 가는지, 그렇죠? 그것만 알면 추후에 발주하는 건 너무 쉽다. 그렇죠? 시간이 저희가 얼추 다 됐어요.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써놨어요. 외식업 장사의 시작은 내 메뉴의 조리에서 시작하고, 그쵸? 우리가 외식업이니까 식당이니까 간단하게. 내 음식의 맛은, 뭐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그 레시피를 기반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자재에서 출발한다. 그쵸? 소홀한 식자재 관리 매장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사실은 몸에 배서 그래요. 외식업 생활을 했던 곳이 뭐 이렇게 좀 빡센 그 햄버거 업체 롯데리아에서 직영점 관리자로, 그 다음에 또 교촌치킨 점장, 뭐 직영 점장 뭐 이렇게 해서 교육팀장까지 또 가리키는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몸에 배 있어요. 그런 게. 지금도 식당 가면 냉장고 이렇게 열어봐서 봐요. 이렇게 뭐가 12월 1일 건데 그 뒤에 12월 1일 이후에 거가 있어야 되는데 11월 30일자가 있다 그러면 12월 1일 거를 먼저 쓸 가능성이 높은 매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요. 그 다음에 소스 용기 다 봐요. 근데 뭐 상온품 중에 특히 막 조미료 부분, 막 소금 같은 거, 후추 같은 거 보면 은근히 잘 쓰지 않는 것들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식당 2년, 3년 하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홀하게 관리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나 마찬가지.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뭐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레시피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매뉴얼이 중요하고 그 레시피대로 우리가 요리하기 위해선 그게 뭐가 필요한가? 네. 선도 좋고 저렴한 식자재가 중요하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해야 할 과정들을 앞에 제가 싹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잘 명심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외식업 시장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 성공의 길을, 성공의 식당을 만들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잠시나마 아니면 조금이라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